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이슈 인터뷰로 준비를 했는데 오늘 기상 이변과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연이은 가을 태풍으로 경남 해안 지역 피해가 상당한데요. 가을 태풍이 더 세지고 또 빈번해지는 원인이 기후 위기에 따른 해수면 온도의 상승이라는 점 때문에 환경 분야로 넓혀서 짚어볼 부분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마침 생태계 보존의 메시지를 가진 행사가 DMZ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이 내용을 포함해서 생태계 파괴의 문제점과 대책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최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한동안 우리 한반도에는 태풍이 없이 지나가는 해가 좀 많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완전히 다릅니다. 가을 태풍이 계속 이어졌고 또 유례없는 폭우가 있었죠. 강수량이 뭐 100여 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내리기도 하면서 이 기상 이변이 이어졌는데요. 자, 기후 위기로 인해서 한반도 생태계가 위협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건 너무 분명해 보입니다. 예. 네, 전에보다 태풍이, 빈도도 많아졌고, 빈도도 높아졌고, 그 강도가, 물론 약한 것도 오지만, 예. 굉장히 강한 태풍들이 이렇게 오고, 또 신기한 건 말씀하신 대로, 그게 예전처럼 태풍이 올 시기에 오는 게 아니라 엉뚱한 시기에도 오고, 이게 예측 불허한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한반도는 뜻밖의 세계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기후 위기로 인한 이 피해나 변화가 네. 더 커요. 지금 예상에 크다. 의하면. 예. 그래서 우리 걱정해야 됩니다. 한반도가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를 그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이유가 있습니까? 글쎄요, 이게 참 이해하기 좀 힘든 건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네. 여러 가지가 바다가 완충을 좀 해줄 거라고 기대할 수도 있는데 네. 그 평균 온도의 상승 속도가 세계 평균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높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일까? 여러 기상학자들의 말씀을 이렇게 귀 기울여 보면 어쩌면 우리는 국토는 좁은데 도시화가 예. 지나치게 많이 진행이 돼서 그 도시의 열섬 효과 때문에 예. 그런 게 아니겠느냐. 우리는 몇 군데 그 평지에 있는 도시에 이렇게 다 오그랑오그랑 모여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산악 지역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여간 어쨌든 우리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오히려 이런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 예. 예, 이거 참 심각하네요. 예, 네. 그렇군요.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식량 위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식량 위기와 관련해서 교수님께서는 일회성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을 하셨고 환경 파괴에 따른 식량 위기, 예를 들면은 그 꿀벌이 사라지면서 오는 문제들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 좀 더 설명해 주실까요? 네. 꿀벌이 어떤 학자의 이런 비유에 의하면 네. 우리가 떠먹는 음식 3숟갈 중에 1숟갈이 꿀벌이 책임져 준다 이런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요. 예. 우리가 지금 기르고 있는 농작물 중에 꽃가루바지가 필요한 농작물들 어떤 건 필요 없는 것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 꽃가루바지가 필요한 농작물의 거의 80%가 꿀벌이 책임을 지거든요. 수분을. 근데 그 꿀벌이 만약에 진짜 사라진다. 지금도 무서운 속도로 사라지고 있는데 사라진다 그러면 그 식량 생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국에는 이미 몇몇 농장에서 중국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이 붓을 들고 다니면서 지금 이렇게 꽃가루를 옮겨주는 일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농작물들이 다 폭락을 한다 그러면 이건 진짜 걷잡을 수 없는 식량 죄송합니다. 위기가 올 거다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 점에서 대한민국이 특별히 걱정스러운 건
OECD 국가 중에서 식량의 해외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식량이 위기가 됐을 때, 식량이 무기가 됐을 때 아무리 돈을 많이 주면서 좀 달라 그래도 식량을 생산한 나라들이 우리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럼 네. 우리는 못 사는 거니까. 그렇죠. 예. 참 이것만큼 심각한 문제가 또 있을까 싶어요. 그렇죠. 예. 네. 지금 뭐 우리가 먹는 세 숟가락 가운데 하나는 꿀벌의 도움으로 먹게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뭐 그 꿀벌뿐만 아니라 이제 식량 자체가 우리나라가 상당히 그 취약한 형편에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식량 위기에 대한 대처가 잘 돼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정부 차원에서 좀 고려해야 할 것들이 먼저 급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뭐 이 부분에 정부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 구체적인 얘기를 드리기는 어려운데, 네. 지금 다른 여러 가지 우리가 위기들이 있지만 세계 그런 미래학자들이 네. 이구동성으로 대한민국을 가장 힘들게 할 게 식량 위기일 거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장기적인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할 텐데 뭐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잘 안 들려와요. 예, 그래서 예. 좀 걱정입니다. 예. 그죠?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식량 자급자족이라는 것은 생각하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사실 뭐 쌀 외에는 자급할 수 있는 곡물 종류가 사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뭐 다른 대안이라는 게 해외에 우리가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어떤 기지를 예. 외국과 협약을 통해서 뭐 마련한다든가 또는 사실은 최근에 제법 주목받고 있는 게 이른바 수직농법이거든요. 수직농법이요. 예. 네, 꼭 시골에서 농촌에서 식량을 생산한다는 개념이 이제는 불분명해진 시대예요. 그래서 도시에 거대한 고층 건물을 짓고 예. 그 고층 건물 내에서 식량을 생산하는 그게 쌀 같은 거는 어렵겠지만 예. 다른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동안은 그렇게 하면 이제 물도 제일 높은 데서 한번 뿌리면 쫙 내려오면서 공유하고 예. 실내 밀폐된 공간이니까 해충 문제가 없어서 특별히 살충제를 많이 뿌려야 할 이유도 없고 예. 다만 한동안 그렇게 해서 생산한 예를 들면 채소가 맛이 좀 없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채소의 이 맛이라는 건 곤충의 공격을 받아내기 위해서 식물이 생산하는 2차 대사 물질 그것들이 우리에게 이 맛으로 이렇게 감지가 되는 건데 예. 곤충이 없으니까 식물들이 너무 편안하게 크기 때문에 맛이 예. 없어진다. 뭐 누구 얘기로는 LED로 키우면 이상하게 태양광보다 맛이 없더라 뭐 그러는데 최근에 해외에서 연구들 나오는 거 보면 LED로 키워도 상당히 맛있게 키울 수 있다. 뭐 이런 연구 결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군요. 그냥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옵션들이 있으니까 뭐든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하고 있는지 걱정입니다. 그렇네요. 식량 위기. 글쎄요, 이거 뭐 식량 위기가 실제로 다가온다면 참 어마어마한 문제인데요. 이게 그동안 뭐 먹는 것을 특별하게 고민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식량 위기가 사실 이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만은 반드시 정부 차원에서 준비는 해야 되는 그런 시급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비무장지대 DMZ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생태계에 있어서 DMZ, 이 비무장지대가 보물 창고와 같다라고 하는데 보통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교수님, 그 국립생태원 초대 원장도
지내셨는데 그때 DMZ 연구를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때 그 뜻밖의 기회가 좀 생겼어요. 예. 저희들은 왜 DMZ는 군이 이렇게 그 관리를 하기 때문에 DMZ 안으로 들어가서 뭘 한다는 거는 군의 그 허가를 맡아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가 그 DMZ 안에 있는 동물들을 어떻게 좀 연구하고 싶은데 네. 직접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 카메라를 쭉 장치하고 싶다라고 이제 군에다가 제안을 해봤는데 예. 뜻밖의 군이 그걸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장치에 그 카메라에 포착되는 동물 데이터는 우리가 갖지만 예. 거기에 은근히 그 다른 안보 관련 데이터도 잡힐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냥 군이 협조하에 저희가 직접 들어가서 하는 것도 하는 게 힘드니까 군이 협조하에 상당히 여러 곳에 저희가 저 카메라 장치를 했고요. 네. 그걸 이제 군에서 수거를 해서 거기 데이터를 수거해서 저희한테 건네주고 서로 공유하고 그래서 제법 많은 DMZ 안에 있는 동물들의 그런 움직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걸 많이 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은 우리 DMZ에 들어갈 수 없는 것 때문에 DMZ가 중요하다고 얘기는 하면서 DMZ에 실제로 뭐가 있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대부분 그 접경 지역에서 조사를 했고 그걸 바탕으로 저 안에 이런 것들이 더 있으리라. 거의 그런 식으로 지금 연구가 돼 왔는데 정말 앞으로는 뭐 이거는 우리 군만 허락해서 된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죠. 남북이 협의하에 서로 언젠가는 이제 다가올 통일을 대비해서 그 DMZ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그런 생태 조사 같은 게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런 약간의 토대를 닦은 것 같아서 뿌듯했습니다. 그러니까 DMZ 연구가 아직까지는 조금 초기 단계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뭐 하기는 참 많이 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DMZ 내부에서 했다기보다는 외부에서 한 거를 바탕으로 이렇게 한 거라서 좀 더 심층적인 그런 연구 기회가 주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DMZ의 그 동식물에 대한 식물도 같이 연구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럼요. 그 동식물에 대한 연구를 이제 하면서 DMZ의 가치를 새롭게 이제 발견하신 건데 DMZ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년이면 70년이 되잖아요. 이 온대지방에 이 거의 70년 동안 인간이 개입하지 못하고 자연이 홀로 그 천이 과정을 이렇게 거치고 다양성을 확보하고 이런 지역이 그냥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소중한 생태계인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면 저한테는 참 이게 일종의 아이러니인데요. 국내에서는 관심 있는 분들이 기껏 DMZ에서 연구하는 생물학자 몇 분 빼놓고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뭐 썩 관심 있는 것 같지 않는데 사실은 해외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커요. 그렇군요. 거의 뭐 아프리카에 세렝게티가 있고 뭐 남미의 아마존이 있으면 온대지방에 대한민국에 DMZ가 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관심들이 많은데 그래요. 오히려 우리가 뭘 갖고 있는지 그 중요성조차 모르고 지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저는. 그렇군요. 그 70년 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지역에 어떤 생태적인 변화가 있느냐, 뭐 이런 연구 방법에서 뭐 새롭게 볼 수 있는 지점이 바로 DMZ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또 DMZ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축제가 24일, 그러니까 그 이번 토요일이네요. 토요일 날 개막해서 이제 포럼과 콘서트, 전시, 뭐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행사 이름이
2022 렛츠 DMZ라고 해요. 근데 교수님께서 이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으셨네요. 네. 어, 어떤 행사입니까? 제가 워낙 DMZ에 대한 관심이 뭐 정말 오랫동안 저는 관심이 있었고요. 그 경기도에서 뭔가 그 본격적으로 이런 그 사업을 해보겠다고 그래서 참여하기로 했는데요. 예. 그 우리가 DMZ를 가지고 뭐 사업을 뭐 그동안 안 한 건 아니잖아요. 참 예, 예. 찔끔찔끔 여러 번 했는데 조금은 그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아마 경기도가 이런 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른바 포럼 그러면 그건 학술적인 면일 거고요. 네. 콘서트나 전시 이런 건 음악, 예술, 문화에 관한 거고 또 사실은 여기 지금 말씀 안 하셨지만 걷기, 예. 마라톤 이런 저 스포츠 행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기본적으로 환경, 예. 문화, 학술, 또 스포츠 이런 것들이 다 다양하게 벌어지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복합적인 그런 행사가 이제 한 달여 동안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예, 그렇군요. DMZ를 중심으로 한 행사이기 때문에 DMZ 안으로도 실제로 들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실제로 그 10월달에 DMZ 걷기 행사에는 걷기가 거기서 열리는군요. 네, 그 경기도가 군의 협조를 얻어내서 네. 군 당국의 이 보호 아래 그 거의 아무도 일반인으로서는 거의 들어가 보지 못한 그런 지역 안으로 예. 네, 걷는 그런 행사가 지금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 주재 그 해외 대사들이 예. 전부 오고 싶다 그래서 네, 그분들도 다 함께 걸을 예정입니다. 예.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번 행사를 계기로 DMZ의 보존 문제 또 실질적으로 준비를 했으면 싶은데요. 우리 정부만의 과제는 아니다라는 점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조언을 해주실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 얘기하고 싶으십니까? 이게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 참고할 만한 케이스가 독일이잖아요. 독일은 네. 동독과 서독이 어느 날 통일을 이루었잖아요. 네. 근데 그 독일의 경험을 바탕으로 분석을 해보면 대놓고 평화를 들이대면 일이 안 된답니다. 이게 너무 정치적으로 일을 풀라 그러면 잘 안 돼서 예. 오히려 환경이라든가 문화라든가 학술이라든가 스포츠라든가 이걸 독일 분들은 소프트한 거라고 표현을 하던데요. 예. 평화라는 그런 강성 이런 뭐를 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런 약간 말랑말랑한 것들을 끊임없이 가지고 소통을 남북이 계속 소통하다 보면 예. 어느 순간에 그냥 통일합시다. 이래서 타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통일이 우리 곁에 다가온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에서는 이거를 표현을 참 재밌게 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더 큰 평화. 그냥 평화가 아니라 평화 그러면 둘 다 긴장한데요. 양쪽이 다. 그래요. 근데 더 큰 평화. 이거는 약간 포괄적인 그런 차원에서 한다 그러면 저희가 뭐 독일하고도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할 문제도 있을 거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보다도 오히려 세계 다른 나라에서 훨씬 우리 이 DMZ에 관심이 많은 그런 걸 잘 생각하면 외국하고도 이렇게 협조하면서 이게 국내 어떤 사업뿐 아니라 국제적인 어떤 이런 행사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대놓고 평화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남북이 지금 맞대어 있는 DMZ를 중심으로 해서 소통의 폭을 넓히는 것이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이나 통일을 향한 어떤 물꼬를 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 교수였습니다.